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대 검찰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단식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쨌든 이 대표는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정확히 2시간 뒤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응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단식이라는 정치적 행동에 사법 절차가 방해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제 곧 국회 표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예정된 형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이 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오는 20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난번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배임 액수만 200억 원이 넘었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위증교사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킨 뒤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적어도 200억 원대 손해를 봐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김인섭 씨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사건 관계자인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청탁했다고 보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제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을 끌어들인 정치적 배경까지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7달 전에 이은 벌써 2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수사는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쌍방울과 KH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고 또 분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는 수사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던 2021년 이 대표에게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면서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최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관련 내용을 캐물었지만 이번 구속영장엔 넣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는데 뭐 간단히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 대표는 물론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공범 배모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엔 이 대표가 직접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부 제보까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커피 논란을 일으킨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도 이 대표가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로 접어든 오늘 새벽 국회 가까운 여의도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한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지금 입원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예, 이광희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필요한 처치는 다 받았을 텐데 지금 이 대표의 몸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네, 이 대표는 서울 녹색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 측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일절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병실에는 의료진만 드나들며 이 대표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가족을 제외한 일반 방문객의 출입은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이곳 녹색병원 앞에 모였고 지금도 일부 지지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수액만 맞고 단식은 계속한다는 입장 같은데 중랑구에 있는 먼 병원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이곳 녹색병원에 단식 치료 전문의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의료진의 권유도 있었다고 이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색병원은 단식 장소인 서울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노동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참모진으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알겠다고만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단식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이 의도한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거둔 걸로 보입니다. 당장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 역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용산으로, 검찰로, 법원으로 뛰고 있는 것도 이미 예상된 결과로 봐야겠죠. 민주당의 분위기는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곧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은 상임위 6개 중 5곳에 불참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총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대표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가 의총장에 나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혐의 사실이 총 3가지인 걸로 영장 청구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가 소명해온 사실관계 이렇게 2가지의 입장차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도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 체포 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표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예상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여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쪽으로 흐를지 아니면 야당 대표의 단식에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지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분수령은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권 반응은 황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환송 인사들과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도 하루 종일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는데 내부에선 명분 없는 단식이란 평가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선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과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단식과 비교하며 대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특히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두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 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의당도 상임위 전면 중단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수싸움이 아주 극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식 명분 자체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케 하긴 했죠. 여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정치부 서주민 차장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장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표 병원 이송 날짜가 같은 날이다. 이거 우연일까요? 네, 뭐 사실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이 대표만이 알 수 있겠죠.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던 8월 31일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당시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과 이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9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9월 셋째 주면 지난주인 거죠? 예, 지난주입니다. 예. 지난 9일에 1차로 출석할 때 그 조서 날인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인 12일에 마지막으로 출석을 하게 됐고요. 예.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장을 청구했죠. 결국 이 대표 측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흘러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일정들이 공교롭다면 공교롭지만 이 대표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단식 시작한 날 서 기자도 적어도 정치적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겁니까? 네, 뭐 이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 사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정치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식 전에 이 대표는 사실 사면 초과 상황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물론 이 혁신위 파행 등으로 비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건강이 악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당내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또 이 대표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 체포동의안도 사실 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예, 이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오늘 부당한 정치 수사인 만큼 부결로 방향은 이미 정했다. 또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보셨지만 이 강성 지지층이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문자를 보내면서 부결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친명계뿐 아니라 친문 또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결표를 누르겠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여전히 없지는 않고요. 또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 기자들 취재한 걸 보면 이번 목요일 21일 날 표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단식 계속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일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본회의 때 표결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만약 민주당이 표결 자체를 거부한다면 다음 본회의가 잡혀있는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예. 이 날짜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방탄 역풍이 길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부담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표결에서 부결이 되고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지금 단식으로 의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 예.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도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이 친명계가 얼마나 이 국회에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명계 쪽에서는 이른바 이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이는 것도 막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네, 뭐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는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총선 전략을 짜야 하는 만큼 이 반길수만도 또 없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짧게 물어보죠. 정말로 녹색병원은 왜 갔을까요? 예, 뭐 녹색병원장이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에 당시 정일용 녹색병원장을 경기의료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또 예. 지난 7월에는 이 현 임상혁 병원장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을 했었던 이 민주당 의원식 의원과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정말로 친분이 있고 또 안정감을 위해서 찾아간 걸로 믿겠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의원 임기는 그러나 거의 다 채운 셈이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 판결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래 주인인 정 씨가 디지털 분석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PC에서 발견된 확인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하며 처분 권한을 사실상 넘긴 것이라며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진 김 씨가 참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을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최 전 의원과 민변활동 이력이 겹쳐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파기환송을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서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앞으로 2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4년간은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활동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자신이 검찰의 사냥감이 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섭니다.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김명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한 건데 검찰 기소를 문제 삼은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라고도 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나도 추가로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부부 항소심에서도 위법 증거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나흘간 이어진 철도노조 총파업이 오늘 오전 일단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2차 총파업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 노사 간의 입장차가 파업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파업으로 6년째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코레일에는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 평소보다 일찍 나온 승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도 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열차 지연으로 인한 출근길 승객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한 10분 정도 남지 않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되면서 KTX와 여객열차 등도 단계적인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으로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업무방해죄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 파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파업 기간 동안 공식 협상은 없었고 물밑 협상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보고 2차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는 커집니다. 아무래도 막막하죠. 회사를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의 파업은 노조에도 부담이어서 2차 총파업은 내달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지하철 시위를 해온 장애인단체 전장현이 장애인 고용공단을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 예산 삭감에 따른 건데 참가자 27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전장현 회원 20여 명이 서로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이 빠지자 아침 7시부터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본부 사무실을 점거한 겁니다. 올해 취업 지원 예산은 23억 원이었는데 실적이 미미하고 다른 장애인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내년엔 전액 삭감됐습니다. 업무 방해를 막으려고 경찰이 출동했고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여 회원 27명을 2시간 만에 모두 연행했습니다. 전장현은 건물 밖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우다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장현은 지하철 시청역에서도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 2호선 양방향 열차가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지하철 타게 해주십시오. 시위는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지만 출근길까지 이어진 철도 파업과 맞물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20대 초반의 조직폭력배 3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각 폭력 조직의 막내급 조직원이었는데 이른바 전국구 조폭을 꿈꿨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SNS로 범죄를 공유하는 등 기존 폭력 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술집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정권! 일부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춤을 추더니 잠시 뒤에는 패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 가입한 폭력배 34명이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조폭들은 모두 2002년생으로 20대 초반의 이른바 MZ세대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회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전국구 조폭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맥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SNS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를 공유했고 기존 폭력 조직과는 다르게 두목 대신 회장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각 기존 범죄단체에서 막내들입니다.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일명 전국회 회장 20대 A씨를 구속하고 해외 등지로 달아난 조직원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주말 저녁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의사인 아버지는 범행 2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해서 아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린 뒤에 병원 진료까지 받게 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16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는 정신병력이 있는 A씨가 낮부터 이상행동을 하자 종합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남은 병상이 없었고 A씨 불안 상태가 계속돼도 반나절 가까이 진료를 못 받자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범행 2시간 전부터 경찰에 아들이 통제가 안 된다며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입원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지 못했던 가족은 평소 A씨가 다니던 집 근처에 있는 이 정신과 의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드렸고 다음날 통화하자고 얘기했고 A씨는 1시간 정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애타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태워다준 사실까지 있어요. 아버지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로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도 하실 텐데요. 일부 업체가 유효기간이 100일도 안 되는 상품권을 발행한 뒤에 연장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맞아 회사 복지몰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봤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문자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90일. 기한이 지나면 연장도 환불도 어렵습니다. 기한이 지나버리면 취소도 안 되고 이 상품은 또 연장도 안 돼요. 무조건 빨리 교환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법상 판매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잔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 항공권 피해 신고가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 순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물건이 깨진 채 배송됐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령받은 택배가 파손된 경우 수령한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훼손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일본에서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방사능 검사 강도를 높이고 국민 불안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일 무작위로 수산물을 검사하는 건 기본에 또 수백 개 지점에서 바닷물 채취도 벌였는데요. 그 과정을 윤재민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가르는 선박 한 척. 방사능 검사를 위한 채수기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방금 이 채수기로 바닷물을 뜬 곳은 부두에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해수부는 우리 앞바다 75곳에서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먼 바다에서 채취하는 125곳까지 더하면 모두 200개 지점인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세슘과 삼중수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바다뿐 아니라 일본 공해상 북태평양에도 배를 띄워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 소요 기간은 약 14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수 채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 검사도 매일 이뤄집니다.
하역이 끝난 새벽 3시면 조사관들이 수산시장을 찾습니다. 당일 잡힌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 잘게 분쇄하고 방사능 분석기에 집어넣습니다. 경매가 시작하는 6시 전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조폐구가 다른 어선에서 대표 품종 세 품종을 각 한 품종씩.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긴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 불안이 가실 때까지 고강도 검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대형 선박에도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이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박상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배의 운전석인 조타실, 배를 조정할 항해사가 없습니다. 정해진 항로에 따라 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배를 만나면 스스로 경로를 바꿔 피해갑니다. 관제센터에선 자율운항선의 항적과 주변 선박의 정보 등 자율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이 자율운항으로 태평양을 횡단했고 컨테이너선 역시 1,500km의 항로를 운항했습니다. 자율운항은 선박 스스로 최적의 경로와 속도로 운항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선원 인력 부족 등 조선업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 조선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운항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2025년 180조 원에서 2030년 3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은 우리보다 앞서 자율운항 시장에 뛰어들었고 일본도 출발부터 정박까지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具体的には国内のフェリーを使って実証実験を予定しています。 조선업계의 판도를 바꿀 자율운항 선박이 K조선 경쟁력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고대 왕국 가야의 비밀을 간직한 고분군이 10년의 노력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야 고분군은 영호남 지역 7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지 이성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5.8B.8 adopted. 가야 고분군 7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가야 고분군은 1세기부터 6세기 중반에 걸쳐 경남 김해와 함안,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 등 7곳에 자리 잡은 유산들입니다. 그동안 가야 고분에서는 말 갑옷과 철제 무기, 금동관과 장식품 등 가야 시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도 출토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변국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세계유산 등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오겠습니까? 물론 경제는 안 살겠습니까? 가야 고분군은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가야 고분군은 1500년 전 고대 왕국의 비밀을 풀 중요한 유물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기업들 실적이 크게 나빠지면서 그 여파로 올해 세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 살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정부의 계획은 뭔지 송병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가 400조 원대에서 341조 원대로 수정됐습니다. 59조 1천억 원이 감소한 건데 세수 부족 오차로 역대 최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로 예상돼 2021년부터 3년 연속 10%대 오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없이 잉여 예산과 남은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덜 쓰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방재정이 23조 원이나 줄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쓰는 외국한 평형기금을 20조 원이나 끌어다 쓰는 점도 우려를 낳습니다. 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각종 기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다른 기금의 운영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세금 예측을 위해 세수 모형을 공개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반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대책만 반복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경제 통계에 여러 차례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권은 통계 조작이라고 하고 야당은 감사 조작이라며 맞서고 있죠. 그런데 특히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던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죠. 자, 홍영 기자, 부동산원과 민간인 KB부동산의 통계가 많이 달랐다는 건데 언제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네, 가장 크게 벌어졌던 건 2018년 이 9.13 대책 발표 전후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발표 직전 KB는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1.2%나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원은 0.4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대책 발표 직후에도 KB부동산이 집계한 주간 상승률에 비해 부동산원의 수치는 0.4%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예,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큰 건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진정됐던 2019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0.1%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 0.38%포인트로 벌어졌고 그해 7월 김현미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을 때에도 차이가 0.49%포인트로 컸습니다. 예. 당시 이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한 거였는데요. 그 뒤에도 주로 정부 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 물론 감사원 주장과는 다릅니다만 이게 통계 기법상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다른 정부 때와는 어땠는지 비교를 해봤습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주 아파트값 상승률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부동산원은 25%, KB는 62%로 이 상승률이 36%포인트나 벌어졌는데요. 2.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전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 43%와 39%로 두 통계가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하락률 차이가 1%포인트도 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야 될 때 안 올리고 이러면 시세값이 눈에 띄게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그게 잘못된 시세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표본을 교체를 하면서 그 표본값 자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예, 결국 이유가 뭐였든 누군가 숫자를 만지지 않았으면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이게 감사원의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이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매주 시세 발표 전에 중간 집계값을 보고하게 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미리 받아보는 건 불법입니다. 이 통계법 27조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통계 사전 유출은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을 냈었는데요. 정작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 이걸 어긴 셈입니다. 예, 국내적으로도 큰 충격입니다만 문제는 경제 통계는 국가 신뢰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리스는 지난 2000년 이 재정 적자 통계를 축소 발표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이후 신용 등급 추락과 국가 부도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가 2013년 아예 경제 지표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통계 자체는 절대적으로 독립성, 자율성이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통계를 감히 조작하거나 손대려고 하는 지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완전히 후진국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경기로 내일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대는 쿠웨이트입니다. 대표팀은 최소 2경기를 간판 이강인 선수 없이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파부 침주. 결사일각으로 싸우겠다는 황선홍호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3연패가 얼마나 험난하고 긴 여정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이번 항저우 대회까지 우승하면 사상 첫 대회 3연패에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차근차근 좋은 모습 보이면서 꼭 금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강인의 공백입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파리 구단의 사정으로 21일 저녁에야 대표팀에 합류하고 예선 마지막 경기인 24일 바레인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맥스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쓰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쿠웨이트와의 예선 첫 경기는 내일 저녁 8시 TV조선에서 생중계합니다. 파주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친 여자 축구대표팀도 내일 항저우로 출국해 월드컵 부진을 싣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에는 의미 있는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남자 펜싱 사브르 구본길은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에 도전하고 또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이빙의 우하람은 이번에는 금메달의 한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남자 펜싱의 간판 구본길이 거울을 보며 자세를 고쳐잡습니다. 구본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4연패에 도전합니다. 2014년 인천대회부터 시작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를 보유 중인 구본길은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7개로 역대 한국 선수 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을 또 세울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꼭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이빙의 우하람은 2014년 인천대회부터 3차례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역대 가장 많은 아시안게임 메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한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니스, 사격, 롤러, e스포츠, 남자하키 등 5개 종목 선수들이 포함된 우리 대표팀 본진은 올해 납비행기로 중국 항저우로 출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 잠실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돔구장이 생깁니다. 야구인은 물론이고 야구 팬들도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다만 2025 시즌이 끝난 뒤에는 공사 기간이 6년 정도 소요될 정도로 대공사입니다. 임시 구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LG와 두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2만 5천석 규모의 잠실 야구장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잠실 돔구장을 신축하고 첨단 스포츠 전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토론토의 돔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31년 말에 준공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6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잠실 야구장을 사용 중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대체 홈구장입니다. 두 구단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원했지만 서울시가 반대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한쪽으로밖에 열리지가 않고 위험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제시가 되어서 현재로선 잠실을 떠나 목동과 고척 스카이돔이 대안인데 목동은 소음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해 난관이 예상되고 고척돔은 키움구단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홈구장 사용했기 때문에 또 오랜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향을 떠나는 느낌이 좋은 환경이 있는 구장으로 가긴 해야 될 텐데 그런 데가 사실 마땅치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SG의 인천문학구장이나 KT의 수원구장을 사용하는 안도 나왔지만 LG와 두산 두 구단은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부회장님은 직원들에게 늘 피자를 주문하셔가지고 피자 CEO 그런 별명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에 기업인들을 만나서 피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구본준 당시 LG 부회장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약속도 했죠.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그 다음 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집을 팔아라고 대국민 으름장을 놓자 또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연말에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 피자 350판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안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며 돌린 피자였죠. 그 뒤로도 몇 군데 피자나 피자값을 보냈지만 집값 피자 공약 1호는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잡힌다며 그듭 자랑했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알고 보니 문정부의 청와대는 엉뚱한 데다 피자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관료들을 수시로 불러서 닥달하면서 서울 집값 지도에 파란색 하락 표시가 뜨면 피자를 쏜다고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니 말입니다. 반대로 빨간색 상승 표시 일색이면 공포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한 건 맞느냐?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윽박질렀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게 적어도 94차례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집값 잡혔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피자를 쏘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긴 국책조사기관의 통계를 믿었던 국민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간은행의 통계하고 38배까지 차이가 났으니 말입니다. 집값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 통계 조작이 벌어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 전 대통령이 못 참고 또 나섰습니다. 집값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문정부의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최근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성자인 연구소의 이사장이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냈던 당사자였습니다. 보고서의 지표와 논리 역시 문정부 청와대 주장과 판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걸고 넘어지기가 이쯤이면 안쓰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은 초기에 경질돼 울먹이면서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 청장은 이렇게 말했죠. 결국 그 말이 나쁜 통계 안 만들겠다는 뜻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통계를 주무르다 망조가 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죠. 물론 본인들이 펄쩍 드니 일단은 믿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9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그 많던 피자는 누가 다 먹었을까? 였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낮 동안 30도 내외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창원과 대구 30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는 20도 안팎,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로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남부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는 물러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